난감해 지금. 근데 좀 사람 갖고 놀다가 제자리만 갖다 놓으십시오. 자, 시작할까요? 예. 자, 앉으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거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김만배 남욱 씨가 어저께 구속됐습니다. 유동규 구속 후에 한 달 만에야 겨우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0월에 폭로되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금 절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김만배 씨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 씨 입에서 그분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 속의 그분과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피해자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인 만큼 몸통인 그분 역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그분만 피해 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잡으려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하는 듯이 신용만 하면서 범인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할 당시에 유 전 본부장과 최근에 통화한 것 없다,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나중에 언론인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이 후보 스스로 측근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던 유동규 씨 상황을 궁금해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진상 부실장과 유 씨가 유 씨의 잠적 도피 기간 동안 전화통화를 몇 차례 했는지, 만났다면 몇 차례를 만났는지,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정 부실장이 이 후보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 한 차례 통화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는 궤변을 믿을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진상 씨가 그 통화 결과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씨의 도피 기간 중에 정진상 씨가 이재명 후보 요청을 받아서 유동규 씨와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서 말을 맞추거나 또 유동규 씨가 양심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을 가능성과 또 때로는 정진상 씨의 전화기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가 직접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진상 부실장 휴대전화 즉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자택과 사무실 즉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십시오. 도대체 이런 기본적 조치 취하지 않은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깃털 뽑기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이 추락하고 특검 요구만 더 거세질 뿐입니다. 또한 그런 은폐 공작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엄청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숨는 자, 숨겨주는 자 모두 범인입니다. 치밀하게 설계됐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대장동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도록 했으니 적당히 경찰 노릇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잡겠다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잡아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부동산 실패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니 정말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을 코앞에 두고서도 특검 도입에서 도둑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감싸고 돌기만 합니다. 도둑은 도둑 잡을 법을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도둑은 자신이 도둑질한 것 먼저 반환하고 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이 없어서 대장동에 이재명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법을 최대한 교묘하게 악용해서 배임 행위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탓으로 대장동에서 엄청난 개발 비리가 생긴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 환수법, 이것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진짜 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인 부정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하는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방행정농단 개발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산 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부정부패로 인한 부정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는 일, 이 일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잔치마당인 전당대회가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이러한 슬로건으로 백범 기념관에서 14시에 개최됩니다. 오늘 참석자는 약 150명 정도 규모로
코로나 준수해야 될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전부 참석을 하시고 또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을 전부 다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경북 지자체장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지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 계획은 국민 의뢰를 하고 나서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 이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그리고 여론조사 5개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현장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합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14시 20분부터 진행하면은 대략적으로 14시 한 50분쯤 돼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14시 한 50분 넘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후보자 지명되신 분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 후보자님들도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폐회식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원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미 그럼 우리 김석기 부총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함과 비열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간 음수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일본 총리 등이 조전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결식 이틀이 지나고 유족이 주한 중국 대사와 통화하던 중에 우연히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정부에 문의를 하자 그제서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각국 정상들이 연결식 하루 전인 10월 29일에 조전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연결식이 끝난 뒤 11월 1일에야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11개국 정상이 조전을 보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혔고 각 조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전 중에는 시진핑 주석은 노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한중 수교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고 한일 관계 정진에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은 유족 추모뿐만 아니라 국가장을 치르는 국민 전체를 위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직 국가 원수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네는 공식적 위로인 것이고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조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즉시 공개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니까 조전을 보낸 각 나라 정부는 왜 자국 정상의 조전이 공개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외교 결례이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과거 북한이 보냈던 조전은 즉각 공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를 하자 북한은 이틀 만에 김정은 이름의 조전과 조화를 보냈는데 조전을 받고 2시간 뒤에 빈소에 조전을 도착시켜서 온 결에는 이희호 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조전 내용도 즉시 공개를 했고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같은 해 10월에 별세를 했을 때도 김정은이 이튿날 조전을 보냈는데
청와대는 이 내용을 3일장 발인 당일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 강한옥 여사는 가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두 여사 별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 최고 의전으로 진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낸 사실은 사흘 늦게, 그것도 장례가 끝난 뒤에 유가족이 물어서 겨우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가도 아닌 북한의 수장이 사회장, 가족장에 전달한 조전이 대한민국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보다 격이 높다는 것입니까? 차마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도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안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시 주석의 노태우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조의가 공개되면 더 초라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체면이 깎일 것을 우려해서 이런 만행을 서심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세계인들로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폐륜적 행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다시는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쉽고요. 이쪽으로 같이 그러면 김정기 의원님, 네.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시고, 네. 임사 의원님 말씀하시고. 여가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즉각 대선 공약을 마련해서 민주당에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직접 파악한 후 저희 국민의힘에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책실 전문위원이 여가부 기획재정 담당관에게 대선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요청을 받은 여가부 기획재정 담당관은 즉각 여가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도하에 실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회의를 한 이후 작성된 자료를 민주당 측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저희는 여가부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요. 7월 29일 정책 공약 회의에 사용했던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정된 최종 파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보냈다는 그런 자료들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민주당에 보낸 자료가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에 보낸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다.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던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여가부도 산업부의 전철을 따를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자료 제출 없이 예산 심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이름 누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산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 8명의 피해자 이름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생존자 13명 중 4명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에서 22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름이 28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아 가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정대협, 정의연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른 정의연을 당장 해체하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지원해야 합니다. 향후에 남산 기억의터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성종 간사님.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KBS가 오는 21일 일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는 물론 일부 아는 국민들 사이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KBS 1TV를 통해서 100분 동안 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특집 방송을 기획하는데, 이 기획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에 보도본부, 즉 기자들의 중심인 보도본부에 하달된 이 프로그램이 보도본부 관계자들이 반발을 하자 제작 1본부 PD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이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 방송은 지난 2년 전인 2019년 MBC에서 11월 달에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편파 방송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2009년에는 KBS도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송현정 기자가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런 방송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질문을 잘해서 양쪽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에 대해서 문제점은 우선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왜 남대없는 대통령의 특집 방송인가의 문제점입니다. 딱 오해받기 쉬운 그런 연출이다, 이런 차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옹호하는 발언이라도 한다면 KBS는 대선 국면에서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청와대 친위 방송, 친여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패널 구성을 짜고 트루먼 방송,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MBC의 똑같은 재판의 방송이 될까, 또 문재인 팬클럽 위주의 질문 공세로서 청와대 하수인 방송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승동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과 이상훈 KBS 제작 1본부장에게 경고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 저희 국민의 힘에서 특집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과 편향적인 것을 짜고 트루먼 쇼를 할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즉각 방송 편성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원전을 적폐로 몰아 탈원전을 외치더니 정작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에너지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전처럼 대한민국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정책은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던 길을 돌리거나 멈췄지만은
한국만은 현재 25% 선인 원전 비중을 2050년에는 6%, 7%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왜 스스로 탈원전을 외치며 자멸하려는지 세계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미자 간사님. 네, 방금 박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없이는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원전 기조를 갖다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형국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넷제로 달성하겠다고 공허한 얘기로 밖에 나가서 떠들고 계시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질소산화물이 다량으로 지금 배출되는 형국입니다. 요소수 풍기 현상은 예고된 사태입니다. 저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요소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관 불량 상태인 요소수가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등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수출 규제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국내 재고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2015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가 달리지 못하고 언제 멈춰설지도 모르는 셈입니다. 이처럼 요소수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촉매로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요소수를 채우지 않으면 유로6 기준에 맞춰진 경유차는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유차가 국내 전체 자동차 2,478만 대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990만 대에 달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단기적 처방에 우왕좌왕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한 끝에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중국과 외교 협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현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보다는 정치 논리로 국가적 위기를 회피해온 문재인 정부답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다양한 원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산업 필수 품목에 대한 일정량 국내 생산 등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비축 제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원가 경쟁력 때문에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소재나 부품이 없었는지 산업 전반에 걸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산토끼 잡자고 집토끼 놓치는 형국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쪽 편에서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이쪽으로 갈까요? 예, 우리 최영호 의원님. 예, 문재인 정권은 대선용 낭북쇼에만 몰입해 있지 말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 단일 목적 원칙 검토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핵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 외에도 중국의 육해 공군 전력 강화, 재래식 무기와 군의 현대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중국의 선택 수단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핵무력 증강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 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핵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대선이나 정권 교체 과도기 기간 미국 핵무기의 단일 목적 원칙이 명시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차기 정부가 엄청난 안보 리스크를 또 안게 됩니다. 지금 유럽과 일본 등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때만 핵을 쓴다는 원칙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억제가 어렵다며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게 한미 간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중 자국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무력 통일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대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력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북한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단일 목적 원칙을 핵 독출에 명시하는 경우 김정은은 미국의 핵 확산 억제 공약의 포기로 간주할 것이며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작년 당 창건 열병식과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안보 구조에 점차 심각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선용 남북 쇼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억제력 확보가 먼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단일 목적 원칙 검토를 처리하도록 설득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공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할까요?